안녕하세요. 문화유산 답사를 통해 생각을 통통 키워주는 통통 선생님이에요.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책에서 보던 유물과 유적을 찾아 역사가 살아 숨쉬는 현장으로 떠나볼 거예요. 수천 년, 수백 년의 시간을 견뎌온 유물과 유적이 들려주는 생생한 이야기, 무척 기대되죠? 오늘은 백제의 두 번째 도읍지였던 공주로 떠나볼 거예요. 다 함께 출발해 볼까요? 백제는 한강 유역에 나라를 세우고 삼국 중에서 가장 먼저 전성기를 누렸어요. 그런데 다시 웅진으로 도읍을 옮겼어요. 한강 유역이 웅진보다 살기 좋은데 왜 웅진으로 도읍지를 옮겼을까요? 지도를 보면 고구려는 강개토 대항 때 한반도 북쪽으로 세력을 넓혀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북쪽은 척박한 땅이에요. 농사를 지어 식량을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강개토 대왕의 아들이었던 장수왕은 따뜻하고 농사짓기 좋은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하여 고구려를 더욱 강하게 만들 뜻을 품었어요. 427년 장수왕이 자신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도읍지를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기자 백제와 신라는 긴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침내 475년 백제는 3만 대군을 이끌고 온 장수왕에게 한강 유역을 내주고 말았어요. 백제의 궁성이었던 한성은 파괴되었고 계로왕은 장수왕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계로왕의 뒤를 이은 문주왕은 한성을 포기하고 급하게 도읍으로 옮겨야만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문주왕이었다면 어디로 갔을까요? 북쪽은 이미 고구려의 손에 들어갔으니 당연히 남쪽으로 내려갔겠죠? 북쪽에 산이 있어 적을 막기 좋고 한강을 끼고 있어 비옥한 토지가 펼쳐졌던 옛도읍, 위례성과 비슷한 지역을 찾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곳이 바로 웅진이에요. 웅진의 지형을 살펴보니 북쪽에는 촬영산맥이, 동쪽에는 계룡산이 떡하니 버티고 있네요.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남쪽으로 세력을 한껏 펼치고 있던 고구려를 막기에는 더없이 좋은 지역이었겠죠? 또 촬영산맥 남쪽으로는 금강이 흐르고 있어요. 금강은 촬영산맥, 계룡산과 더불어 웅진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으로 통하는 뱃길이기도 했어요. 웅진의 지형을 살펴보니 어떤가요? 북쪽이 산으로 둘러싸인 점, 강을 끼고 있다는 점이 위례성과 무척 비슷하죠? 또 백제가 웅진으로 도읍을 옮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고구려의 도읍을 빼앗기고 쫓기듯 옮겨온 것이니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당시 웅진에 있던 세력이 웅진으로의 천도를 도왔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이 같은 토착 세력의 도읍 역시 급박한 상황에서 도읍을 웅진으로 정하게 된 이유 중 하나였을 거예요. 백제 시대에는 웅진이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이곳을 공주라고 불러요. 그러면 지금부터 백제의 옛자치를 찾아 본격적으로 공주를 탐방해 볼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둘러볼 곳은 공산성이에요. 공산성은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한 뒤 왕궁을 보호하기 위해 쌓은 산성으로 야트막한 산의 능선과 계곡을 따라 지어졌어요. 이런 형태의 산성을 포곡식 산성이라고 해요. 백제는 한성 시기에도 왕성을 보호하기 위해 풍납토성을 쌓았었죠? 풍납토성은 평지에 흙을 쌓아 지은 토성이었어요. 그런데 급하게 도읍을 옮긴 상황에서 오랜 시간을 들여 풍납토성 같이 견고한 성을 지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공산성은 주변에 있는 산과 계곡을 이용하여 쌓은 거예요. 이렇게 산의 능선을 따라 성을 짓고 밖에서 오르지 못하게 성벽을 높이 쌓았기 때문에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이 적어 적을 방어하기에 유리했어요. 또 안으로는 넓은
활동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계곡을 끼고 산성을 지었기 때문에 물을 얻기 쉽다는 장점도 있었어요. 이렇게 천연의 요새로 지어진 공산성은 475년 웅진으로 천도할 당시 왕위에 있었던 문주왕부터 538년 성왕이 사비로 천도할 때까지 5대에 걸쳐 64년간 백제의 왕이 거주했던 성이었어요.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공산성에 있는 4개의 성문 중에 서쪽에 있는 kum서로예요. 공산성에는 4개의 성문을 비롯해 쌍수정, 만화로 등 여러 건물이 남아있는데 이것들은 대부분 조선시대 이후에 지어졌어요. 또 돌로 쌓은 성벽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건 역시 백제시대의 토성으로 지어졌던 것을 조선시대에 고쳐 지은 거예요. 조선시대까지 성을 고쳐 짓고 건물을 새로 만든 것을 보니 공산성이 백제시대 이후에도 꾸준히 사용된 산성이었음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시대마다 이름도 다르게 붙였어요. 백제시대에는 웅진성이라고 불렀고 고려시대에는 공주산성, 조선시대, 인조 때 잠시 쌍수산성이라고 불렸지만 고려시대 이후부터는 지금처럼 공산성이라고 불렀어요.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아쉽게도 이곳에 있던 백제시대 흔적은 많이 지워졌어요. 그러나 다행히도 성 안에는 웅진을 도읍으로 삼고 있던 시절 왕궁이 있던 자리로 추정되는 터를 비롯해 백제시대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연못 2개가 남아있어요. 지금부터 성 안으로 들어가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산성 위에서 북쪽을 바라본 모습이에요. 앞으로 금강이 흐르고 금강 너머로 우뚝 선 촬영산맥이 보이죠? 촬영산맥과 금강을 방어벽 삼아 이렇게 성을 쌓았어요. 적군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북쪽에서 남쪽 땅을 차지하기 위해 달려왔는데 촬영산맥이 떡하니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어렵게 산맥을 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엔 무엇이 기다리고 있죠? 금강이 앞을 막고 있죠? 금강을 건너면 이번에는 무엇이 가로막고 있죠? 높은 성벽이 앞을 막고 있네요. 이러니 적이 쉽게 쳐들어올 수 없었겠죠? 이 성문은 성의 북문인 공북루예요. 보시다시피 공북루는 금강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다리를 이용해 금강을 건널 때 이용했던 문이에요. 또 이쪽으로는 나루터가 설치되어 있어 배를 타고 들어올 때도 이 문을 사용했어요. 공북루를 지나 성벽을 따라 이동하다 보면 금강 앞에 세워진 만화루와 연주를 볼 수 있어요. 만화루는 조선시대 영조 때 군사적인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인데 지금은 금강변의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는 전망대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만화루 옆에는 백제시대의 연못이 있어요. 공산성 안에는 3개의 연못이 있다고 전해지는데 현재까지는 2개만 발견됐어요. 그중 하나가 이 연못이고 나머지 하나는 왕궁지로 추정되는 곳에 있는데 2개의 연못이 생김새가 달라요. 우선 이 연못의 가장 큰 특징은 원형이 아니라 각진 모양이라는 거예요. 연못을 살펴보면 가지런하게 단이 생기도록 돌을 쌓은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단이 생기도록 쌓은 이유는 연못의 가장자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또 연못 수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북쪽과 남쪽에 계단을 설치해 놓았네요. 산성은 전쟁을 대비하여 쌓은 방어시설이기 때문에 항상 물을 준비해 두어야 해요. 전투가 몇 달씩 계속되는 경우도 많아서 먹을 물, 씻을 물, 불을 끌 물 등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성 안에 연못을 지어 놓았던 거죠. 이 연지의 경우 바로 옆에 금강을 끼고 있어 물을 공급하기에 좋았어요. 또 연지 뒤로 보이는 것처럼 빗물을 끌어들이는 수로를 설치해 물을 확보하기도 좋았어요. 조선시대
인조가 이갈의 난을 피해 머물렀던 곳으로 알려진 쌍수정 앞에는 백제 왕궁이 있던 자리로 추정되는 터가 있어요. 이 왕궁터를 발굴하게 된 것에는 삼국사기의 기록이 중요한 단서가 되었어요. 삼국사기를 보면 공산성 안에 있는 임류각이 궁의 동쪽에 건립되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기록을 근거로 1985년 백제 왕궁의 흔적을 찾기 위한 발굴이 시작됐던 거죠. 그 결과 큰 건물터가 발견되었어요. 그 건물터가 바로 현재 울타리가 쳐져 있는 곳이에요. 먼저 벽주 건물지를 살펴볼게요. 벽주 건물, 말이 어렵죠? 무슨 뜻일까요? 이 건물터를 발굴하여 조사해 본 결과 건물의 앞뒤로 도랑을, 건물 바깥쪽으로 기둥을 세우기 위해 판 구덩이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도랑을 파고 여러 개의 기둥을 세운 것은 건물의 벽체가 건물 윗부분을 지탱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는데, 이런 건물을 벽주 건물이라고 해요. 도랑과 기둥을 세운 구덩이를 근거로 건물의 모습을 복원해 보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림과 같아요. 이러한 벽주 건물은 백제 웅진 시대에 지어지기 시작하여 사비 시대까지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일본에까지 전해진 것으로 보여요. 이 왕궁터에서는 여러 가지 유물이 발견되었는데, 그 중에는 기와의 끝에 장식하는 수막새도 있어요. 그 수막새는 연꽃무늬가 새겨진 것이었는데, 연꽃무늬 수막새는 이곳에 있던 건물이 높은 위상을 지닌 건물이었음을 말해주는 유물이에요. 또한 많은 양의 기와도 발견되었는데, 그 중에는 왕궁을 뜻하는 궁자가 새겨진 것도 있어 이곳에 백제의 왕궁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옆으로 조금 이동해서 이번에는 목각고가 발견된 자리를 살펴보도록 해요. 목각고란 식품이나 물품 등을 저장하기 위해 나무로 만든 저장 시설을 말해요. 목각고 안에서는 복숭아씨와 박씨, 돌로 만든 저울용추, 나무망치 등 당시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물품이 발견되었어요. 또 발견 당시 목각고 내부에 기아가 많이 쌓여 있었던 것으로 보아 목각고를 비바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붕에 기아를 얹어 건물을 세운 것으로 보여요. 이러한 목각고는 백제의 세 번째 도읍지였던 부여의 간북리 유적에서도 확인되었어요. 벽주 건물과 목각고가 있었던 자리 옆에는 또 하나의 연못이 있어요. 연못을 살펴볼까요? 이 연못은 앞서 만화루에서 살펴보았던 연못과 달리 둥그란 대접 모양이네요. 이 연못은 발굴 당시에도 큰 훼손 없이 원래 형태를 잘 유지하고 있어서 일부 부서진 부분만 보수해 놓았다고 해요. 이 연못이 백제 어느 왕조 때 만들어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삼국사기에 동성왕 때 연못을 파서 진기한 새를 길렀다는 기록이 있어요. 기록에 남은 연못이 지금 보고 있는 연못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백제는 왕궁 안에 연못을 만들어 조경을 했기 때문에 연못 역시 백제의 왕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 연못 안에서는 백제 시대의 세발토기, 그릇받침 등 많은 양의 유물과 귀하 조각이 출토되었어요. 백제는 웅진으로 천도한 후 나라의 힘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급히 도읍을 옮긴 것이기 때문에 전국의 혼란을 피할 수 없었어요. 귀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왕이 다른 나라에서 도읍을 빼앗기고 쫓기듯 내려왔어요. 강성했을 당시 왕궁이었던 풍납투성은 규모도 컸고 여러 가지 시설이 부족함 없이 갖추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궁궐이며 여러 가지 시설이 갖추어지기도 전에 급하게 도읍을 옮겨 자리 잡았으니 왕성도 예전에 비해 자꾸 초라했겠죠? 그러니 왕의 체면이 어땠을까요? 귀족들이 왕을 우러러보고 떠받들었을까요?
역사를 들여다보면 왕의 힘이 약해질 때마다 집권 세력들은 서로 고개를 치켜들고 권력 다툼을 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이 시기도 마찬가지였겠죠. 어느 정도로 귀족들의 세력이 강했냐면 문주왕과 동성왕이 귀족들에 의해 살해당했을 정도였어요. 왕이 귀족들에게 죽임을 당할 정도니 웅진으로 천도한 후 백제가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지 알 수 있죠? 이러한 혼란을 잠재우고 백제를 다시 일으켜 세운 왕이 바로 무령왕이에요. 동성왕에 이어 왕위에 오른 무령왕은 귀족들을 진압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단행했어요. 선대왕이 계속 귀족에게 살해당하자 무령왕은 22담노제를 시행하여 지방에 담노로 왕족을 파견했어요. 귀족 세력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여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고자 한 것이죠. 또한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506년 가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리자 무령왕은 창고를 열어 백성들을 구제했어요. 또 저수지나 제방 등 백성들의 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만들어 나갔으며 떠돌아다니던 유랑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농업을 발전시켰어요. 이 같은 무령왕의 노력으로 백제는 무령왕 때에 이르러 놀라운 속도로 국력을 회복할 수 있었어요. 이처럼 무령왕은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어냈을 뿐만 아니라 전쟁과 외교에도 능했어요. 고구려에 쳐들어가 여러 차례 승리했고 중국, 양나라에 수차례 사신을 파견하여 교류했어요. 또한 513년과 516년에 외에 오경박사 단양이와 고안무를 차례로 파견하여 우수한 문화를 전해주었어요. 무령왕 시기에 백제가 얼마나 성장하였고 주변국과 얼마나 활발히 교류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답사지인 무령왕릉으로 이동해서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그러면 지금부터 무령왕릉으로 신나게 떠나볼까요? 한성시기 백제의 왕성으로 추정되는 풍납토성에서 멀지 않은 석촌동에 백제의 왕과 왕족의 무덤이 있었던 것처럼 웅진시기 공산성에서 멀지 않은 곳에도 왕과 왕족의 무덤이 있었어요. 바로 송산의 남쪽 경사만에 자리 잡고 있는 고분들이에요. 이 무덤이 있는 곳의 옛 지명이 송산리였기 때문에 이 무덤들을 송산리 고분군이라고 불러요. 이곳에는 총 7개의 무덤이 복원되어 있는데 보다시피 위쪽에 4개의 무덤이 자리 잡고 있고 그보다 아래쪽에 3개의 무덤이 있어요. 위쪽에 있는 무덤에는 1호분에서 4호분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아래쪽에 있는 무덤이 5호분과 6호분이에요. 아래쪽에 있는 무덤 중 번호가 붙지 않는 무덤은 백제의 부흥을 이끌었던 무령왕의 릉이에요. 백제의 무덤 양식은 수백 년의 시간 동안 다양한 모습으로 변해와했어요. 석촌동 고분군에서 살펴보았던 무덤은 돌을 쌓아 만든 돌무지 무덤이었죠. 웅진으로 천도한 이후에는 기존의 돌무지 무덤 양식이 사라지고 굴식 돌박 무덤을 지었어요. 굴식 돌박 무덤은 방이동에서 살펴봤듯이 땅을 옆으로 파 들어간 후 돌을 이용하여 널길, 널방을 만든 형태예요. 송산리 고분 중에서 1호분부터 5호분까지가 바로 굴식 돌박 무덤이에요. 굴식 돌박 무덤에는 무덤으로 드나들 수 있는 출입문이 있는데 이것은 부부나 가족을 합장하기 위해 만든 거예요. 그러나 합장을 위해 만들어 놓은 출입문이 시간이 흘러 후대에는 도굴꾼의 출입문이 되었어요. 송산리 고분 중 가장 먼저 발굴된 무덤이 1호분에서 4호분인데 당시 발굴 과정은 일본인에 의해 진행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굴이라기보다는 거의 도굴에 가까웠어요. 5호분은 먼저 발굴된 4개의 무덤을 일반인에게 개방하기 위해 길을 만드는 중에 발견되었어요. 이 무덤 역시 일본인들에 의해 발굴되었는데
앞서 발굴된 4개의 무덤과 마찬가지로 굴식 돌방 무덤이었어요. 그러나 뒤이어 발견된 6호부는 무덤의 규모와 형태가 달랐어요. 6호부는 후에 발견된 무령왕릉에 견줄 수 있을 만큼 크기가 컸을 뿐만 아니라 벽돌을 쌓아 올려 만든 새로운 양식의 무덤이었어요. 6호분의 발견으로 사람들은 먼 옛날 백제 사람들의 무덤 양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어요. 6호분 옆에는 무령왕릉이 자리 잡고 있는데 처음에 사람들은 여기를 크게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971년 여름 장마가 들어 5호분과 6호분에 물이 스며들자 물이 빠져나가도록 배수로를 만들던 중에 무령왕릉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무령왕릉의 발견은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든 사건이었어요. 그 나라의 문화재는 그 나라의 역사를 알려주는 중요한 교과서예요. 헌데 백제 무덤은 거의 다 독을 당해서 백제를 잘 알 수 없었던 거죠. 더구나 백제 기록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백제를 잃어버린 왕국이라고 불렀어요. 잃어버린 왕국으로 알려졌던 백제의 왕릉이 발견되었으니 당시 사람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흥분과 설렘으로 가슴이 부풀었겠죠? 지금부터 송산리 고분군 무형관으로 들어가 잃어버린 왕국,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생생하게 증언해주는 무덤 모형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송산리 고분군 무형관은 5호분과 6호분, 무령왕릉을 똑같은 크기로 복원해 놓은 전시관이에요. 3개의 무덤을 내부까지 들여다볼 수 있으니 무덤을 살펴보면서 각 무덤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눈여겨보도록 해요. 먼저 5호분을 살펴볼게요. 무덤의 구조를 좀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 무덤을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런 모양이에요. 앞에 이 부분이 널길인데 굴이라고 하기도 하고 연도, 복도라고 부르기도 해요. 널길을 지나면 나오는 넓은 공간이 널방이에요. 이런 무덤을 굴식 돌방 무덤이라고 해요. 무덤의 모양을 보면 비닐하우스나 터널처럼 천장 모양이 둥글게 되어 있죠? 이런 모양을 아치형이라기도 하고 돔 모양이라고 하기도 해요. 5호분 안으로 들어가 무덤을 어떻게 쌓았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여기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입구가 무척 작아서 선생님은 허리를 구부리고 들어가야 해요. 여러분 키에는 알맞은 크기인가요? 널기를 지나면 마침내 무덤 안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무덤을 살펴보면 작은 돌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서 만들었네요. 이런 무덤을 만들 때는 깬돌을 수직으로 쌓은 다음 위부터는 점자 안으로 기울어지게 쌓아서 만들었어요. 밖에서 살펴보았듯이 천장을 둥글게 아치형으로 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 같은 굴식 돌방 무덤은 천장을 만드는 것이 가장 어려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방이 작으면 천장에 큰 돌을 얹혀 마무리하면 되지만 만약 방이 크다면 어떨까요? 방 크기만큼 큰 돌을 구하기도 어렵지만 구한다고 해도 무거워서 무덤이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천장을 점점 좁혀서 아치형으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쌓으면 천장의 마무리를 작은 돌로도 끝낼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이러한 구조가 무게를 잘 견딜 수 있어요. 이번에는 6호분을 살펴볼까요? 5호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작은 문으로 들어가야 무덤 안을 볼 수 있어요. 이곳이 6호분의 내부예요. 무덤 내부를 5호분과 비교해 보세요. 무엇이 다른가요? 5호분은 깬돌을 쌓아 만든 굴식 돌방 무덤이었는데 6호분은 벽돌을 쌓아 만든 벽돌 무덤이에요. 그래서 5호분보다 훨씬 정돈된 느낌이 들죠? 벽돌을 쌓은 모습이 책을 가지런히 꽂아 놓은 책장 같네요. 천장을 보면 6호분도 5호분과 마찬가지로 아치형이에요. 굴식 돌방 무덤의 구조는 그대로 두고 재료만 벽돌로 바뀐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무덤에
누가 묻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널방에 놓인 간 받침대가 하나인 것으로 보아 한 사람만 묻혔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무덤을 쌓은 벽돌을 자세히 볼까요? 벽돌에 무늬가 새겨져 있죠? 이 무늬는 오선이라고 부르는 중국의 동전무늬예요. 당시 중국에는 양나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벽돌에 오선 무늬가 새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양나라와 활발히 교류했음을 알 수 있어요. 벽돌을 쌓은 모양을 한번 보세요. 벽돌을 한 방향으로만 쌓아 올린 것이 아니라 가로, 세로로 교차해서 쌓아 올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 벽을 보면 구멍이 뚫려 있네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등감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등잔을 올려놓는 곳이에요. 이때 이미 등잔을 사용하여 불을 피웠나 봐요. 이 같은 등감은 동쪽과 서쪽 벽에 각 3개씩 설치되어 있고 북쪽 벽에 1개가 있어요. 6호분의 가장 큰 특징은 고구려의 무덤처럼 벽화가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무덤 단면 모양을 보면 이렇게 선명한 벽화를 확인할 수 있어요. 울퉁불퉁한 벽에 어떻게 벽화를 그렸을까요? 벽화를 그릴 때는 먼저 그림을 그릴 부분에 진흙을 발라 평평하게 만드니 그 위에 조개를 태운 채로 그림을 그렸어요. 이 벽에 그려진 그림을 사신도라고 해요. 사신이란 동서남북 사방을 지키는 상상의 동물을 말해요. 사신도는 바로 이 사신을 그린 그림이에요. 그렇다면 사신에는 어떤 동물이 해당될까요? 동쪽을 지키는 동물은 청룡, 서쪽은 백호예요. 북쪽을 지키는 동물은 현무인데 현무는 뱀과 거북이를 합쳐놓은 것처럼 생긴 상상의 동물이에요. 마지막으로 남쪽을 지키는 동물은 봉황의 형상을 하고 있고 머리가 셋 달린 새인 주작이에요. 이 무덤에는 동서남북 벽에 사방을 수호하는 상상의 동물을 그려놓았어요. 사신을 그린 이유는 죽은 다음에도 사신이 사방에서 호의해 주기를 바랐던 마음 때문이에요. 무령왕릉의 발굴은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시작되었어요. 새로운 백제 무덤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온 기자들과 학자들, 어느새 소문을 듣고 몰려든 주민들의 북새통 속에서 무덤의 널문을 여는 작업이 진행됐어요. 먼저 벽돌로 박혀있는 널문을 개방한 뒤 2명의 조사단원이 무덤을 막고 있던 널문을 넘어 무덤 속으로 들어가 내부를 살펴봤어요. 무덤에 들어간 지 20분 후 2사람은 밖으로 나와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했어요. 2사람은 이 무덤이 백제 25대 왕 무령왕과 왕비의 무덤이라는 사실과 무덤이 독을 당하지 않은 상태라는 사실을 밝혔어요. 순간 무덤 주변은 흥분과 탄성, 서로 들어가 보고자 하는 관계자와 기자들로 큰 혼란에 빠졌어요. 이에 발굴을 진행했던 조사단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발굴 조사를 진행하여 혼란을 진정시키기로 결정했어요. 이렇게 발굴이 신중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번개처럼 12시간 만에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무덤 안에서 발견된 유물들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어요. 당시 문화와 역사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놓치고 만 것이죠. 발굴 과정에서 큰 아쉬움을 남기긴 했지만 무령왕릉의 발견은 우리 역사에서 대단한 의미를 지니는 일이었어요.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유물은 이전까지 몰랐던 백제의 역사와 수준 높은 문화, 주변 국가의 교류에 대해서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였어요.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유물을 살펴보면서 당시의 역사와 문화를 알아보는 시간은 공주박물관으로 이동해서 갖도록 하고, 이번에는 무령왕릉으로 들어가 무덤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무령왕릉은 6호봉과 마찬가지로 벽돌을 쌓아 만든 무덤이에요. 무덤의 모양은 앞서 살펴본 2개의 무덤처럼 아치형이에요. 이 왕릉의 구조는 크게 널길과 널방으로 나뉘어요. 특이한 점은 널길과 널방을 구분하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 두었다는 거예요. 마치 집에 들어가면 현관이 있는 것처럼 널길과 널방 사이에 공간을 마련해 둔 것이죠. 무령왕릉 무덤벽을 살펴보세요. 6호분에서 봤던 것처럼 등감이 설치되어 있죠? 등감 아래에는 창문처럼 보이도록 벽돌을 쌓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무덤에 만들어 놓은 가짜 창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으로 가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니 죽음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혼이 다른 세상으로 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준비하도록 무덤을 왕궁처럼 크게 짓고 안에 여러 가지 물건을 넣어주었어요. 등불을 켜 무덤 안을 환하게 밝히거나 무덤 안의 공기를 환기시키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의 가짜 창문을 만든 것 역시 무덤을 영원히 잠시 머무는 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번에는 벽돌을 쌓은 모양을 살펴볼까요? 벽돌을 쌓은 모양을 자세히 보면 일정한 규칙에 따라 벽돌을 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먼저 벽돌을 옆으로 눕혀서 4단을 쌓은 뒤 그 다음에는 벽돌을 세워서 한 단을 쌓았네요. 이런 방식을 사평일수식이라고 해요. 벽돌을 자세히 보면 무령왕릉에 여러 가지 벽돌이 사용되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벽돌이 사용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주로 사용된 벽돌은 연꽃 무늬가 새겨져 있는 벽돌이에요. 연꽃 무늬 벽돌은 보다시피 2장을 합쳐야 온전한 무늬가 나타나요. 벽돌에 연꽃을 새긴 것은 불교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불교에서는 사후세계를 극락이라고 하는데 극락은 고통이 없는 행복한 곳이며 연꽃으로 장식되어 있다고 했어요. 이러한 의미의 연꽃을 벽돌에 새겨 무덤에 사용한 것은 극락에 다시 태어나고 싶은 소망을 담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또 글자가 새겨진 벽돌도 발견할 수 있어요. 글자가 있는 벽돌은 6종류인데 대방, 중방, 급사 등의 글자가 볼록하게 새겨져 있어요. 벽돌에 새겨진 대방, 중방 등의 용어는 벽돌을 놓을 위치를 표시한 설계의 기호로 보여요. 대방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벽돌은 바닥에 깔 벽돌이라는 의미고 벽을 올리는 데 이용할 벽돌은 중방, 천장에 들어갈 벽돌은 급사라고 표현했어요. 입구를 살펴보면 이렇게 아치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아치 부분에 사용된 벽돌은 벽을 쌓을 때 사용했던 벽돌과 모양이 다르죠? 벽을 쌓을 때 사용한 벽돌은 반듯한 직류 면체지만 아치 부분에 사용된 벽돌은 사다리꼴이네요. 이 밖에도 글씨나 무늬가 없는 벽돌도 있고 연꽃 무늬 벽돌도 무늬가 3가지로 나뉘어요. 이렇게 무령왕릉을 짓는 데 사용된 벽돌의 종류는 무려 28가지나 된다고 해요. 벽돌의 종류만 살펴보아도 무덤을 짓는데 얼마나 정성을 쏟았는지 알 수 있죠? 동성왕의 뒤를 이어 40세의 왕위에 오른 무령왕은 위기의 백제를 일으켜 세운 왕이라는 거 이야기했죠? 이러한 업적이 있었던 것은 물론 무령왕은 백성들에게도 사랑받았던 것으로 전해져요. 삼국사기에서는 무령왕에 대해서 키가 8척이나 되고 눈썹과 눈이 그림과 같으며 성품이 인자하고 간호하여 백성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던 왕이 돌아가셨으니 그런 왕의 무덤을 흔한 무덤처럼 만들기에는 아쉬움이 남았겠죠? 그래서 무령왕릉은 특별하게 벽돌로 만들기로 한 거예요. 벽돌 무덤은 원래 중국에서 유행했던 거예요. 중국은 황허나 양자강 유역에서 질 좋은 황토를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고운 황토가 중국처럼 많지 않았던 백제에서는 벽돌을 만드는 일 자체가 생소하고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벽돌을 만들거나 다뤄본 적이 없었던 백제의 와박사들은 중국 양나라에서
유행하던 벽돌을 모방하거나 기술을 받아들여 왕릉에 쓰일 벽돌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무령왕릉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무령왕릉을 만드는 현장으로 들어가서 알아볼까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벽돌을 만드는 거예요.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벽돌의 재료가 될 질 좋은 흙을 날라와야 해요. 지금 저 아저씨가 양팔저울처럼 생긴 지게에 흙을 담아왔어요. 그런 다음에는 정성스럽게 고운 흙을 골라야 해요. 옆에 아저씨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은 곡식에 섞인 껍질이나 찌꺼기를 걸을 때 사용하는 도구인 키처럼 생겼네요. 키는 옛날에 시골에서 아이들이 오줌 싸면 머리에 쓰고 다니기도 했던 도구예요. 백제시대 때도 저런 도구를 만들어 사용했나 봐요. 혹시 그때에도 아이들이 오줌 싸면 키를 머리에 썼던 건 아닐까요? 이렇게 걸러낸 고운 흙으로 한쪽에서는 아저씨들이 모여 앉아 벽돌을 만들고 있어요. 이 아저씨들이 만든 벽돌 중에는 아까 무령왕릉 모형에서 살펴봤듯이 직육면체 모양도 있을 것이고 사다리꼴 모양도 있을 거예요. 또 벽돌에 연꽃무늬나 글자를 새겨 넣기도 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모양의 벽돌을 만들어 그늘에 말리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죠? 이쪽을 보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만든 벽돌을 수레에 싣고 가네요. 어디로 가는 걸까요? 한번 따라가 볼까요? 흙으로 벽돌을 정성스레 빚었으니 이제 벽돌을 구울 차례죠? 우리가 앞서 살펴본 벽돌을 실은 수레는 가마터로 가는 길이었네요. 아저씨들이 가마에서 분주하게 벽돌을 굽고 있죠? 한쪽에서는 가마에 불을 지피기 위해 장작을 넣고 있고 가마 저편에서는 아저씨가 잘 구워진 벽돌을 꺼내고 있어요. 이렇게 구워진 벽돌을 옆에서 아저씨들이 정리하고 있어요. 벽돌을 자세히 보면 연꽃무늬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쪽 옆에 있는 아저씨들은 무엇을 하는 걸까요? 나무를 자르거나 깎기도 하고 항아리 같은 것을 빚기도 하네요. 어디에 쓸 물건들을 만드는 걸까요? 나무 판자를 놓고 대패질을 하고 있는 아저씨 옆에 보니 나무로 만든 상자 같은 것이 있죠? 이 나무 상자는 무엇일까요? 선생님 생각에 이 아저씨는 나무로 간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나무 상자가 간처럼 생겼나요? 이쪽에 있는 아저씨들을 보니 도자기를 빚고 있나요? 옛날 사람들은 무덤을 다음 세상으로 가기 전에 머무는 내깃이라고 생각했다고 앞에서 설명했죠? 그래서 무덤 안에 죽은 사람이 평소 아끼던 물건을 함께 묻어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갖가지 장식품과 생활도구도 같이 묻었어요. 지금 이 아저씨들도 무덤 안에 넣을 물건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무령왕릉에 묻힌 유물이 약 4,000여 점에 달한다고 해요. 어떤 물건들을 묻었을까요? 그 물건들은 어떤 의미를 지닌 물건들일까요? 그 물건들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공주박물관으로 이동하여 유물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해요. 한쪽에서는 무덤에 묻을 물건을 만들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무덤을 만들기 위해 털을 닦았어요. 먼저 무덤이 자리할 곳을 깊이 파고 그 안에 벽돌로 널방과 널기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리고 장마철에 큰 비가 내릴 것에 대비해 바닥 쪽에 물이 빠지는 배수구도 만들어야 했어요. 가운데 움푹 파인 무덤 자리에 있는 아저씨들을 보면 무덤 바닥에 벽돌을 반듯하게 배열하고 있네요. 아까 아저씨들이 열심히 만들었던 벽돌 기억하죠? 그 벽돌을 바닥에 깔고 있는 거예요. 이제 벽돌로 벽을 쌓고 둥글게 천장을 만들면 무덤이 완성될 거예요. 바로 이렇게 벽을 쌓고 천정을 아치 모양으로 둥글게 쌓아 무덤의 형태를 만든 거예요. 본격적으로 무덤을 쌓아 올리는 이때부터 백제 최고의 기술이 동원된다고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아저씨가 연꽃무늬 벽돌을 무덤 입구에 신중하게 쌓고 있죠?
무령왕릉은 전체 구조가 거대한 아치형인데 벽돌을 쌓을 때 접착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요. 무령왕릉은 무덤이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완벽하게 설계된 무덤이에요. 무령왕릉처럼 완벽한 아치형으로 무덤을 만들면서 동시에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어느 위치에 어떤 모양과 크기의 벽돌을 쌓을지 철저하게 계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렇게 사용할 위치에 따라 모양이나 무늬가 다른 다양한 벽돌을 퍼즐 맞추듯 잘 짜 맞춰야만 형태가 반듯하고 튼튼한 무덤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당시 백제의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무령왕릉만 봐도 알 수 있겠죠? 이곳에 보면 터널처럼 둥근 무덤 입구에 벽돌을 쌓는 아저씨가 있어요. 이때는 사다리꼴 벽돌을 사용했다고 앞에서 설명했죠? 안쪽에 나무 틀을 대고 바깥쪽 면이 넓고 안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사다리꼴의 벽돌을 잇대어 쌓은 뒤 나무 틀을 걷어내면 훌륭한 터널형 천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백제에서 개발한 독창적인 무덤 축조 방식이라고 해요. 대단하죠? 이렇게 완성된 왕릉은 다음 세계로 이어지는 훌륭한 통로이자 영원히 잠시 머무는 것으로 손색 없는 공간이었을 거예요. 백제 사람들이 무령왕릉을 짓느라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을지 짐작이 되죠? 무령왕릉은 백제 시대의 건축 수준, 기술의 발달 정도, 예술적 감각뿐만 아니라 당시 백제 사람들이 어떤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까지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자료예요. 또한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4,000여 점에 달하는 유물을 찬찬히 살펴보면 당시 백제의 문화와 역사, 나아가 주변 나라의 문화와 역사까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무령왕릉은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는 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있고 큰 의미를 지닌 유적으로 남아있어요. 또 무령왕릉에서는 무덤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묘지석이 발견되었어요. 이 묘지석 덕분에 무령왕릉은 삼국시대에 지어진 왕릉 중에서 유일하게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무덤이 되었어요. 지금까지 웅진백제의 시작을 보여주는 공산성과 웅진백제의 문화와 기술의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화유적 무령왕릉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백제는 고구려에 쫓겨 급하게 도읍을 웅진으로 옮기면서 나라에 큰 위기를 맞았지만 다행히 무령왕이라는 훌륭한 왕이 등장해 국력을 회복할 수 있었어요. 웅진백제는 항성백제의 문화를 이어받고 중국의 문화를 흡수하여 화려한 문화를 다시 꽃필 수 있는 바탕이 되었던 시기였어요. 다음 시간에는 공주박물관으로 떠나볼 거예요. 공주박물관에서는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유물을 살펴보고 그 유물이 들려주는 웅진백제의 역사와 문화 이야기를 들어볼 거예요. 어때요? 무척 재밌겠죠? 두근두근 기대를 안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